어느 날 작은 마을 포플러톤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포플러톤은 평소 조용한 마을이었지만 최근 새로운 도시공원 건설에 대한 논란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마을의 중심부에 있는 빈터에 새로운 공원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제안은 처음에는 주민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로 여겨졌습니다. 공기는 공공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공간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도시의 녹지를 확대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가 생기고 어른들은 운동이나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노인들은 자연 속에서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공원은 공동선에 기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원 건설 제안이 구체화되면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원이 만들어질 빈터 가사실 마을의 오랜 공동체 모임 장소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포플러톤 축제와 마을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리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오래된 주민들은 이 장소가 단순한 빈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의 경험은 마을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을 키워왔고 마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원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현대 생활에 필요한 더 나은 시설과 환경을 제공하는 방안이 우선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들은 공원이 다수의 행복을 증가시킬 것이며 결국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공원을 둘러싼 토론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마을 회의에서 공청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한 젊은 교사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이 토론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샌델의 정의와 공동선의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최대 다수를 위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역사와 가치를 고려하여 도덕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효율적인 공공시설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공동선을 찾는 것입니다. 교사의 설명에 주민들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그동안 간과했던 마을의 가치와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빈터에 공원을 건설하는 대신 기존의 마을 축제와 장터를 더욱 활발하게 활용하고 그곳에 작은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타협안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 과정은 마이클 샌델이 말한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공리주의와 공동체적 가치를 조율한 사례로 남았으며 포플러톤 주민들 사이에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의와 공동선이란 단순한 개념 이상의 실제 생활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날 옛적의 행복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실질적인 지혜의 원천으로 불리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정책과 결정이 오로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대중점을 두고 있었죠. 이 마을은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모두가 모여 커다란 원형 극장에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독특한 점은 모든 결정이 행복 계산기라는 특별한 장치를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치는 모든 주민의 감정 상태와 니즈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이는 벤담의 쾌락과 고통의 균형, 개념에 완벽히 부합하는 발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아리아라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복도시의 중심인 극장에서 일하며 주민들에게 언제나 친절과 용기를 북돋우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는 나무를 베어 새로운 공원을 만들지 아니면 본래의 숲을 그대로 두고 매일 걷는 경로로만 이용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정을 앞두고 사람들은 행복 계산기를 통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공원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숲을 사랑하는 소수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아리아는 공원의 필요성을 지지했지만 숲을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는 공원 건설이 쪽으로 기울었으나 몇몇 사람들의 실망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리아는 이 상황을 보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원칙을 떠올렸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면서 소수의 행복도 무시하지 않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제안했습니다. 숲의 일부만 공원으로 변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겨두어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작업 영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죠. 이 제안은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행복 계산기 역시 균형 잡힌 해결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아리아의 중재 덕분에 마을은 새로운 공원을 가지면서도 아름다운 숲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지혜와 공리주의적 접근에 감탄했습니다. 행복도시의 주민들은 벤담의 이론을 통해
진정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느낀 순간이었고, 아리아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레미 벤담의 복리주의가 현실의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리아의 말처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타인의 행복을 같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는 톰이라는 재미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톰은 그 마을에서 유명한 이야기꾼이었고, 사람들은 그의 기발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주 그의 집에 모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톰은 데이비드 흉리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톰의 집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톰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짓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주제가 조금 철학적일 수 있지만 아마 재미있게 들으실 겁니다. 톰은 깊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옛날 옛적, 이 마을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은 고성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아주 특별한 책이 있었죠. 그 책은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을 예측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예언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책은 단 하나의 규칙을 요구했죠. 동일한 사건이 3번 반복되어야 진정한 예언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톰의 이야기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성의 주인인 지혜로운 왕은 책을 꺼내들고 그 힘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 서책을 열고 페이지를 넘기며 만약 어떤 사건이 3번 반복되면 그것을 예언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연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마을에 거대한 종이 혼자 울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왕은 이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두 번째 날 밤 또다시 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의아해했지만 여전히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밤 종은 또다시 울렸습니다. 톰은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왕은 이제 이 현상이 무언가를 예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권력을 잃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다음날 성의 종을 점검해보니 그것은 강풍에 의해 적당히 풀려 소리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톰도 따라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을 반복해서 본다면 그것을 패턴으로 인식하고 인과관계를 상정하기 쉽습니다. 데이비드 흉이 말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톰은 더운 차를 홀짝이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반복되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게 반드시 무언가를 의미하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과관계에 대한 믿음이 때로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톰의 이야기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일상적인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서로의 대화 속에서도 흉의 철학을 곱씹어보며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톰의 이야기는 그저 재미있는 썰로 그치지 않고 그날 밤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뿌린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어느 철학자 이름하여 피에로를 만났습니다. 피에로는 항상 이론들을 머릿속에 넣으며 살아가는 사색가였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작은 힘이 없는 철학자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시하는 이론들이 현실에서는 좀처럼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피에로는 한 농부에게서 인생 최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닭들이 더 많은 달걀을 낳게 할 수 있을까요? 피에로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 기회를 빌어 그의 철학적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굴리며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자연법 이론을 들어보았는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이지.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자연의 본성을 통해 도덕적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자연의 본성에 따라 닭들이 더 많은 달걀을 낳으려면 그들의 생명 보존과 종족 번식을 돕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농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피에로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먼저 닭들이 안심하고 달걀을 낳을 수 있도록 공간을 넓히고 적절한 먹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 보존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막기 위해 마당의 강아지를 데려다 놓았죠. 시간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닭들은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달걀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에로의 철학적 조언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음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피에로는 갑자기 마을의 인기인이 되었고 그의 집 앞에는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사람들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문제들을 피에로에게 가져왔습니다. 어느 젊은 남자는 사랑하는 연인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고 했고, 피에로는 생명 보존과 사회적 결합의 원리를 설명하며 진정한 소통의 중요성을 말했다. 한도 부인은 그녀의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고, 피에로는 종족 번식의 연장선에서 가정 위중률성을 강조했습니다. 피에로는 비록 장에서 힘이 없는 철학자로 시작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실제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방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피에로를 삶의 철학자로 부르며 그의 지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처럼 아퀴나스의 이론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었습니다.